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페이지 보시면 뉴 이미지 아트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30분이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뉴 이미지 아트 보면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까지 필립 거스턴을 선구로 미국에서 전개된 미술 조류라고 얘기를 나왔고, 1978년 12월 뉴 이미지 아트 전에서 따온 명칭으로 같은 해 배드 페인팅 전과 함께 구상성의 회복에 앞장선 대표적 전시회다라고 나와있죠. 구상성 회복에 체크해주세요. 자, 이게 왜 구상성을 복원을 하냐면, 자, 지금 이게 70년대라 그랬는데 60년대 구상 회화가 딱 나왔고 이 다음에 뉴 이미지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앵코르멜이나 추상표현주의나 사실 얘네들은 명확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가깝죠? 추상에 가깝죠. 그러면 전쟁 이후에 거의 추상 기조였어. 이 추상은 뭐였어요? 사실 이 추상은 실존주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일종의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평면성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관람객의 이해를 도와주나요? 관람객의 이해를 전혀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뭘 얻지 못했을까? 대중으로부터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거에 문제점에 반발을 해가지고 다시 구상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1960년대에 구상회화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때 구상회화는 아직까지 전후의 스타일이 남아있습니다. 전후 스타일 남아있는 대표적인 구상회화가가 누구였습니까? 삼겹살의 다른 이름 베이컨. 그래서 베이컨이 이렇게 처음에 구상회화를 들어왔는데 사실 얘도 그로테스크했어. 얘는 개인적인 감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를 사실 미술사에서 원리로 보는 게 바로 뉴 이미지 아트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작품 스타일이나 그런 걸 모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만? 구상성이라는 구상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구상의 복원이라는 점에 초점을 둬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바로 뉴 이미지다. 이게 그래서 언제? 1970년대. 그래서 물리성이고 나발이고 간에 물리성을 바탕으로 한 구상성의 회복,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성, 추상성, 심리적, 연상물, 분석적 요소, 서술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이미지의 자유로운 조작을 가능케 한다. 그 결과 관념 속에서만 맹렬한 무미건조함을 보였던 종래의 미술, 추상을 말하는 거겠죠. 종래의 미술과는 달리 시각적 명료함, 정신적 풍부함 모두를 맛볼 수 있게 한다. 자, 영향은요, 일단 첫 번째는 미니멀 아트와 개념 미술로 반영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모더니즘이라 해놨죠. 얘네들은 정확한 형태를 유추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다.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자, 그래서 영향 보는데 미니멀 아트랑 개념 미술에 반대를 해서 형식성, 비정서성에 반발해 주관적 정서, 진행적 요소, 유머 및 기지 체크. 그래서 인간다움을 복원하겠다. 왜? 저런 모더니즘은 뭐가 없다.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정서적인 특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유머 및 기질을 가져오고 서술적인 성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미술의 반대상성에 반대하여 캔버스를 다시 도입해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왜 자꾸 미술이라 해서 원했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서 탈피하여서 매체를 찾느냐. 오히려 그런 매체보다는 회화적인 요소를 살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 그래서 뉴 이미지는 사상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오고 작가별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동그라미예요. 참여 작가의 특징이 제각기 달랐으나 각자의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로 주제시켜에 용이한 구상적 맥락에서 제시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즉, 뉴 이미지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 각자가 자기 스타일을 표현하는데 회화를 복원을 해서 각자 나름의 방식, 회화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복원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인형, 비형식성에 발맞추어 복합적 성격의 미술 형태를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신표현주의, 배드 페인팅과 같은 시기에 유행하여 비형식적인 구상성을 띈 점,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 작가가요. 필립 거스턴, 닐 제니, 수잔 로덴버그, 조엘 샤피로, 조 주커, 조나단 브로프스키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해놓은 거는 조나단 브로프스키밖에 안 넣어놨는데 이건 저때 조나단 브로프스키가 굉장히 핫했던 작가라 가지고 넣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필립 거스턴, 조엘 샤피로, 조나단 브로프스키. 이 사람들의 작품을 책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아니면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정리 좀 해놓으세요.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나단 브로프스키는 무작품 망치질하는 사람 어디서 볼 수 있게 해요? 국형. 아닌데. 사모도. 맞아. 과천관에도 있고, 이거 망치질, 싱잉맨을 거기서 볼 수 있고요. 망치질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 봤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서울에 있지. 서울 어디에 있을까? 광화문에 경희궁 앞에 있어요. 경희궁 앞에. 흥국생명이었나? 그 건물 앞에 있어. 마침 흥국생물. 거기 가면 망치질 하는 사람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리고 있어. 그 애들한테 제가 되게 유명한 거야. 그러면 저게요? 유명해. 왜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순간 턱이 막혀서. 뭘로 들려요? 어? 전기로 들리니. 그럼 설명 풍력이겠어? 풍력은 풍력이지. 전기로 같이 당연히. 자, 조나단 브로프스키. 회화, 발견된 오브제, 드로잉, 판화 등 거의 모든 장르를 종합한 브로프스키의 설치 작업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은 거인 이야기의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이 작품은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시너지과 망치를 든 오른편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체크, 노동의 숭고함과 현대인의 고독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브로프스키는 만화 같은 이미지가 기뻐 모호한 이야기를 눈에 띄는 구상 양식으로 표현한 뉴페인팅 작가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두 개 작품은 뉴이미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조각이고 캔버스가 아니니까. 근데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작품 경향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거고 밑에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뉴페인팅 아트가 있긴 한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이 말은 뭐냐? 뉴이미지 아트에 들어간 이런 작가에서 필립 거스턴이나 조엘 샤피로는 회화 작품을 좀 더 봐야 되고 뉴이미지 아트적으로. 그럼 조나단 브로프스키는 뉴이미지 아트적인 게 아니라 조각으로서 이 두 개의 작품의 접근 방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미술에도 관심이 많아 전 세계 여러 도시의 공공장소나 빌딩 옆에 초현실적이고 몽상적인 대형 조각을 설치해왔다. 그리고 밑에 여기 비잖아요. 김석 조각사에서 환경 조각으로 나오는 게 있어. 요거 있는데 혹시 아니? 그 작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교과서가 공고개정 교과서에는 많이 없고 그 이전에 07개정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작가가 있는데 천사 해가지고 이름이 약간 야구비였나 뭐였나. 여튼 김석 책 제일 끝쪽에 있거든요.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100페이지의 김석 쪽 끝에 있는 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저희 때는 공실교과서, 공부교과서 둘 다 봤어야 됐는데 망치질 하는 사람이랑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저 분석 좋아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작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했어. 왜? 노동의 숭고함이랑 거기서는 이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체험 쪽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도판을 비교할 수 있게 저거를 같이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1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표현주의 80년대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개념은 프랑스에서 신구상 운동이 일어난 시기보다 조금 늦게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전반에 전 세계적으로 성행한 구상적 미술 흐름이다. 자, 지금 제가 70년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뒤에 1980년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보통 후기 뭐라고 그런다? 후기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이미지도 그렇고요. 구상회화 시작을 해가지고 모더니즘은 원래 구상성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구상성이 거의 없고 조각에서도 구상성을 볼 수 없으니까 조각에서 어떻게 됐어? 사물성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미니멀에서 터지잖아. 그래서 뭐 일방체로 끝나버리죠. 이렇게 그냥 이게 끝나니까 조각에 가지는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었으니까 하나같이 키워드가 뭐냐? 뭔가 이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 대중들이 과연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 모든 키워드는 구상성으로 들어가요. 미술사 흐름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다양성도 다양성이지만 80년대 모든 이
미술은 현대 미술은 구상성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유이미지 아트나 신표현주의나 배드 페인팅이나 트란사본 구아르디아나 모두 구상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사실 얘가 얘고 얘가 얘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이미지가 70년대에 구상성을 회복하는 첫 단계였고 이게 프랑스 위주였다는 거고요. 이제 신표현주의는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지역이 다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프랑스에서 신사운동이 일어난 시기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고 영향을 받겠습니다. 찬성은 20세기 초에 표현주의에 찬성을 하고 있고 기본 정신은 표현주의의 맥을 잇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인간의 내면적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였다. 이게 뉴이미지 아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특징에서 작가의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얘기를 했다는 게 뉴이미지였다면 신표현주의는 인간의 내면의 감성 어찌됐든 작가의 감성은 유이미지 인간의 감성 조금 더 넓어졌죠. 이게 바로 신표현주의입니다. 반대한 건 형식주의 미니멀 아트 개념미술 플러스 실존주의적 가치가 지금 존재하는 끝이면 땡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쭉 작품은 남아서 그 아름다움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표현주의의 근거를 두었으나 표현기법의 다양화, 공동작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견줄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경향 작가들은 대개 거대한 캔버스의 성에 대한 욕구, 삶의 회의, 억압된 자의식, 외설적 이미지, 잃어버린 파라다이스에 대한 무의식적 동경, 신화적 요소 등 인간의 기본 감성과 관계된 모든 상징적 내용을 강렬한 색채와 거칠고 격렬한 필추로 묘사하였다.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그러니까 뭐 격렬한 필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강렬한 필치라는 점에서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이랑 같아. 강렬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네들은 구상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 보겠습니다. 표현과는 달리 이들의 공통적 관심은 문명 속에 명확한 실체 파악이 어려운 현대인의 체크, 속박된 자아에 대한 해방을 목표로 대체로 아이러니컬하고 냉소적으로 표현되었다. 여기는 인간 내면의 감성이 따뜻한 감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이미지 아트와 조금 달라요. 왜? 뉴이미지 아트에서는 뭐 조엘 샤프너나 필립 거스턴도 약간은 부정적인 감성들을 표현을 하지만 조나단 브로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숭고함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하죠. 근데 신표현주의는 표현주의에 기반을 두었다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 20세기 초반 표현주의 한번 생각해봐봐. 대표적인 작가 누가 있어? 뭉크. 아주 무섭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이러고 있어. 누구야? 콜비츠. 그쵸?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적인 바탕은 다르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어두운 감정들은 그대로 다 가져와온 게 바로 신표현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연결 이렇게 청킹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4번에 2번이랑 3번을 별표 2개씩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 표현과는 달리 이들의 공통적 관심 동그라미 4번에 경렬파 회화전 아방가르드, 트랜스 아방가르드전 등 1970년대 말 들어서며 추상미술의 퇴조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추상미술이 많이 유행하지 않게 됩니다. 구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작가 신표현주의에는 바젤리츠, 키퍼, 폴케고요. 트랜스 아방가르드는 산드로 키아, 클레멘테, 배드 페인팅은 슈네벨, 조안 브라운, 브로프스키가 있는데 얘네 세 개 제가 같은 류라 얘기를 했죠. 걔가 걔요. 가가 가고 가가 가야. 그거의 바탕으로 밑에 있는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오르크 바첼리치는 신표현주의의 선구자고 1960년대 초부터 격렬한 감정의 분출을 통해 기존 미술의 반항적 태도를 보였다. 그럼 추상에 반발했다는 거예요. 여기 또 기존 미술이라는 건. 바로 밑에 나와요. 추상미술에 반발하여 자유분방하고 비도식적인 시각과 인간 내부에 파헤쳐지지 않은 심연을 꿰뚫는 듯한 통찰력을 토대로 과감한 구상미술 체크 소개한 것이 신표현주의다. 자, 그러면 추상표현주의에 반발했고 구상성 회복했고 감정이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파헤치지 않은 심연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아가씨. 자, 밑에 바젤리치 브리키 성가대가 있는데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그린 거야. 이거 자꾸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 그는 거꾸로 그린 형상을 통해 사회의 조직적 사고, 정형화된 규범으로 일탈된 인간의 형상을 보여주었는데 형식성에서 해방을 갈구한 그의 사고는 여기까지가 키워드예요. 이 전체 다 키워드야. 이거를 동그라미 1, 2, 3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린 형상이 첫 번째 특징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조직적 사고, 정형화된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인간 형상. 그럼 세 번째는 형식성에서의 해방. 요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바젤리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과감하게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격렬한 필체로 보여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안젤린 키퍼를 보면요. 안젤린 키퍼 누구의 제자예요? 요셉 보이스의 제자예요. 자, 요셉 보이스의 제자니까 얘도 상당한 또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일단 요셉 보이스의 제자고 나치의 전쟁에 의해 왜곡된 독일 역사가 남긴 후유증 및 상실의 흔적을 불안정한 감성과 알레고리를 빌어 나타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느껴졌던 초현실주의,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앵코르멜 미술과 같은 류야. 앵코르멜이 끝내고 나서 두상 그렸죠. 누가? 디비페가 두상 그리면서 전쟁에 대한 흔적을 그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가요. 왜곡된 독일 역사가 남긴 후유증. 그걸 어떻게 해? 포트리에지. 그래,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어. 그렇게 했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의 피팅 엠멘도르프 살루메는 그냥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4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슈나벨입니다. 슈나벨은요, 르네상스 바로크 회화 중에서 차용한 고전적 이미지와 일상적 기물의 실제적 이미지를 접합시켜 모국인 미국의 1970년대 구상조류와는 거리가 멀며 유럽의 트란스바크 아르디아와 더 가까운 면모를 보였다. 슈나벨 특징 좀 특이하죠? 얘 좀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개념 비교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는 옆에 있는 트란스바크 아르디아를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슈나벨의 국적을 찾을 수 있죠. 어디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국이야. 그러면 얘가 활동한 건 어디겠어? 미국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라 적혀있냐면 트란스바크 아르디아와 더 가깝대. 미국의 구상조류가 아니라 트란스바크 아르디아. 제가 트란스바크 아르디아 아까 이탈리아가 그렇다 그랬죠. 그럼 뭐야? 유럽 쪽의 스타일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표현주의의 슈나벨을 묻는 거야. 심지어 이 사람이 미국에 있지만. 그냥 이제부터 뭐 사조라는 개념이 조금씩 없어지고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미술 사조를 지금 굳이 나누지 않잖아. 그룹으로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때부터 볼 수 있는 슈나벨의 국적은 미국인데 오히려 앞에서 봤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의 신표현주의 트랜스 아방가르드가 오히려 같은 우리 어떻게 인간 내면에 조금은 어두운 감성들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밑에서. 자, 이들 작가들은 공동작을 통해 관습화된 개인 제작 방식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자, 의의와 이후의 전향을 보면요. 의의는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경계를 파괴했고 대중과 공감이 쉬운 이미지를 구사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도기적 미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미안해요.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하고 그냥 갖다 붙였네. 자, 그럼 전향은 1980년도에 들어 신표현주의의 무절제한 감성 표현의 식상함을 익히고 보드리아르의 시뮬레이셔니즘에 매료된 네오지오 작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게 어떻게 이 다음에 등장하는 네오지오의 영향을 미친다. 그럼 네오지오 입장에서는 신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이따 네오지오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작이랑 시뮬러네이션을 봐야 되는데 이게 공동작이라는 게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고 너무나도 쉬운 개념이잖아. 근데 예술사에서 신표현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공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있죠. 오리지널리티는 한국어로 바꾸면 뭐야? 뭐 독창성, 원본성, 원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공동작을 해버리면은 내가 한 필치, 제가 한 필치 어떻게 섞여버리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을까?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를 파괴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리지널리티를 능가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거기에 대한 논란거리가 아직까지 나와 있었어요. 논문에. 그래서 여기는 두 개도 마찬가지로 현대미술사전에서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공동작은 이게 어렵게 나오면 뭘로 나오냐면 해체주의까지 얘기할 수 있어. 왜? 오리지널리티를 해체했잖아. 멘붕이죠? 자,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야 돼요.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공동작은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해체주의와도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셔니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상,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연결되겠죠. 시뮬레이셔니즘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세요.
이때부터 시뮬레이션이 지금 복제가 우리 주변에 일상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심표현주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안젤름 키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젤름 키퍼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친 필치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중요한 모티프는 그 새까맣게 탄 대지를 모래와 짚이 섞인 두껍고 어두운 물감으로 나타낸다. 자, 재료 나와 있죠. 예전에 문제 안젤름 키퍼 이거 해놓고 이거 재료 뭔지 물어보는 모의고사 문제 있었어. 이거 진짜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 이게 교수님들이 이걸 냈대. 근데 이것도 와 이거 내면 애들 죽는다고 빼셨대. 그러니까 이거를 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젤름 키퍼 같은 경우는 재료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도판이 하나지만 재료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모래, 지푸라기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구상을 위해서 실제 존재하는 다른 재료들을 사용을 했구나 알아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 체크해 주시고요. 키퍼는 초기에 나치의 잔악행위에 매혹당해 그들의 행위를 흉내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보려 했다. 요 오질나게 먹었겠죠. 그는 모래와 집 외에도 아크릴 물감, 역청, 구리선, 노가트가 굳은 납, 도자기 조각에 콜라주의 재료들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나치의인이라도 상인의 표현을 하는데 나름 당신의 금발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금발을 다 풀어내고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판점이 뭐냐면 구상성의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작품에서 구상성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런 거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슈나벨, 원래 미국 사람인데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요. 슈나벨은 다양한 영상과 오브제를 사용해 차용미술이 어떻게 이미 존재하는 영상을 새로운 문맥 속에 재해석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재해석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리티를 부정하는 거겠죠. 이런 작품의 이유로 그 자신의 그림의 흐름을 깨트려서 무의식적인 충동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림의 결과는 몹시 거칠지만 동시에 장식적이기도 한데 슈나벨이 초기의 독일 표현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20세기로의 전환기의 구스타프 클림트 같은 빈상징주의들과도 많은 유사성을 가진 듯이 보이게 할 정도였다.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서자적이며 웅장한 풍요를 보여주는 그의 작품 속에서는 선과 악의 상반된 개념을 혼자하며 보존주의와 신화, 역사 등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절충해 매우 개인적이면서 암시성이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자, 이게 슈나벨의 바다인데 바다에 지금까지 명작들을 하나하나씩 조각내가지고 붙여놓은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명화를 자르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바다 위에 걸어놨다는 거야. 굉장히 광활한 바다에 여러 가지들을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이게 뭔지 찾아볼 수도 없고 그 개념이 뭔지 실제 구상하는 것들을 붙여놨기 때문에 얘들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굉장히 얘들도 어려운 쪽인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뭐냐면 신스 1900 책에 80년대 이후로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신표현주의가 이제 한 번은 나올 때쯤 되긴 했는데 왜냐면 재작년에 문제를 냈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올 때쯤 됐는데 근데 겉절이로 신표현주의가 아니고 그때 아르테 포베라 나왔잖아요. 아르테 포베라가 얘랑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좀 신표현주의가 다시 또 나올 때쯤이 돼서 여기 있는 것들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돼서 이해가 안 된다면 책을 통해서 이해를 좀 더 추가를 하세요. 저는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배드 페인팅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드 페인팅 금방 할 수 있어요. 배드 페인팅은요 신표현주의의 미국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마에서 구상성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명칭으로 미국적 신표현주의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신표현주의의 고의적이고 거칠고 다른 필체의 서술적인 회화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되게 신표현주의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닌데 배드 페인팅인데 각자의 언어를 더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용어는 둘 다 사용이 되고 이거 미국적인 건 배드 페인팅, 유럽적인 건 이제 신표현주의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찬성은 1950년대, 60년대 로저 브라운이나 엘머 비쇼프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감정 표출적이고 표현적 성격 같은 구상 미술로 추구하는 원리로 공통점을 발견을 했다. 신표현주의랑 같은 개념이에요. 특징은 1번 아까 얘기했죠. 트란스아방구아르디아, 신표현주의, 그 다음에 노이에 빌딩과 동의어다.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는데 그 작가가 속하는 게 어디냐에 따라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반적 양상을 거침없이 수용하여 탈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게 뭐냐? 저급 취향, 비현의성, 절충성, 아우라의 폐기, 장식성의 훈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리다의 해체주의랑 연결이 됩니다. 작품에서 이런 해체주의가 흩어지고 있다는 거. 자, 밑에 데이비드 살레가 대표적인 작가예요. 줄리안 슈나벨도 배드 페인팅이긴 하지만 오히려 신표현주의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살레 역시 고의적으로 거칠고 조악한 이미지의 구사를 통해 체크, 현실의 체험 진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선 위주의 균형감 없는 형태가 부조화스럽게 병치되어 원초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 동그라미 3번, 묘한 성적 자극까지 발산하여 그야말로 나쁜 그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자, 데이비드 살레 해가지고 광고 보여주는데 이게 두 개가 보면은 광고 되게 약간 좀 음침하고 무섭지 않아? 광고인 거 보여요? 광고가 음침하게 쳐다보고 있어. 약간 생긴 거 노가리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자, 밑에 이제 트란스 아방가르드, 트란스 아방가르디아입니다. 자, 이게 이탈리아에서 대변이 되는데 사실 제일 큰 개념으로 트란스 아방가르드가 제일 많이 대두되거든요. 저는 그럼 신표현주의랑 트란스 아방가르드주의에서 너 시험 내면 뭐 낼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표현주의 낼 것 같아요. 중요하긴 한데. 자, 일단 트란스 아방가르드에 대한 개념을 보면 미니멀 아트 개념 예술을 비롯해 진보적 정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모든 아방가르드 미술에 반발하여 모든 미술 외적인 이론을 거부하고 20세기 초에 표현주의나 과거 서술성 집중 구상미술과 절충하여 미술사를 영위한 듯한 스타일을 창조. 지금 우리가 지금 3개째 사조를 보는데 걔네들 개념이 다 어때? 똑같이 신표현주의에서 원료를 찾고 구상성을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 자, 올리바가 얘기를 했습니다. 올리바 세 번째 줄 보세요. 트랜스 아방가르드에서는 서구 문화의 이성중심주의를 분쇄하고 본능과 직감에 기초한 실용주의를 추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 이건 역시 약간은 감성적인데 어떤 감성? 인간 본능, 약간 드러내자고 얘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에 가깝겠죠? 그리고 그 아랫줄에 물씬 숭배적인 태도가 현대과학을 능가하는 어떤 완숙성을 보인다면 작품은 나름대로 반성을 갖게 되고 가속화되는 힘이 생겨 아주 정력적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력이 그 정력은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럴까, 파워풀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 사회에다가 큰 화두를 던져줄 수 있게 된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역량은 찬성은 표현주의, 반대는 미니멀 아트 개념예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징, 형식적 폐쇄성과 자기성을 거부하고 체크, 개인의 주관성에 기인한 상상의 세계, 신화적 표현, 인간의 원초적 욕구 및 본능의 자유로운 표출력을 통해 전형적인 탈이데올로기적 미술을 보여주었다. 계속 이데올로기의 탈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평가 올리바는 1980년대까지 중반까지 제기된 이 경향을 핫 트랜스 아방가르드라고 지칭했다. 굉장히 핫해요. 자, 대표 작가로 산드로 키아와 클레멘타 팔라디노가 있고요. 키아는 거짓된 눈물에서 영적 행위를 종으로 하는 강한 패러디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이고 강렬한 건 이전에 러시아 입장에서 영웅을 조롱했다 그래봐. 자, 지금 푸틴 푸틴도 얘기할 필요 없고 중국으로 얘기합시다. 오바마랑 같이 걸어가는 시진핑 주석 사진 본 적 있어요? 그거 중국 사람들이 패러디한 거 본 적 있니? 곰돌이 푸랑 시진핑이 곰돌이 푸로 이렇게 대변되고 오바마가 키가 크잖아. 그래서 핑크팬더가 옆에 서 있는 거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뜨고 나서 그 다음날 구글 폐쇄됐어요. 그 사진 검색도조차 안 돼요. 그 영적인 걸 어떻게 했어? 이렇게 패러디를 하면은 이데올로기가 깨지는 거잖아.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이미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과연 영웅적인가? 그럼 영웅을 조롱하자. 라면서 제가 지금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준 거고요. 밑에 클레멘테는 인디언의 미술에서 영감을 얻어 개별 신화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을 했다는 정도 보면 되는데 이거 뒤에 가서 작품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팔라디노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자, 클레멘테의 작품부터 먼저 볼게요. 밑에 클레멘테는 비이성적인 공포문과 환상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클레멘테는 유화 수채와 파스텔과 같이 여러 재료를 활용하여 단편적인 신체의 각 부위의 영상을 통해 악몽적인 환각 같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자, 클레멘트인데 옆에 보면은 프란체스코 클레멘트가 그리다 해가지고 뭐냐면 사람이 헤엄을 치고 있는데 팔 하나가 나와 있잖아. 분명히 헤엄을 쳐야 되면 발이 나와 있었는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이미지가 흐려서 그렇지만 물고기도 있긴 한데
발이랑 손이랑 잘리는 게 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화된 신체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개별 신화적인 과연 이렇게 해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신화적인 접근을 했다.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고요. 산드로키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뗏목 위에 새 소년 무모한 표류라고 나와 있는데 영구적인 핵을 줘요. 원래 뗏목 위에서 내려가는 거는 이제 그 만화 중에서도 있죠. 코난 미래소년 코난 잘 모를 거야. 나도 3살 때 봤대.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그게 뗏목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 그런 건데 이제 뗏목을 타고 또 살아남았다 그런 건데 이제 하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소녀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어. 이걸 통해서 졸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크래피티 아트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다 보셔야 돼요. 워낙 유명한 거니까. 따로 설명 안 하고요. 다 보시고 다 읽고 외우세요. 옆에 있는 거 여러분들 문제로도 많이 접했을 거라서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넘기고 이제 뒤쪽에 106페이지 펴주세요. 자, 106페이지 신개념주의가 나와 있는데, 자, 신개념주의랑 네오주의와는 그 뒷장에 있는 걸로 거의 다 금방 끝날 건데요. 1980년대 중반 이후 신표현주의 트랜스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배드페인팅 및 그래피티 아트에 대항하여 나타난 복고풍의 기하학적 미술. 어라? 이거 8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분명히 80년대에 구상성을 회복을 한다는 주의가 대부분 주를 이름댔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반대한 거야? 나타난 거야. 이러한 구상성 조류들에 또 반대하는 게 신개념이래. 자, 이름에서 얘네들은 신표현이었어. 그럼 얘네들은 앞에서 표현 중에서 원료를 찾아. 그럼 신개념은 당연히 뭐에서 원료 찾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영향을 보면요. 반대하는 거는 신표현주의에 반대한대. 얘네들이 무절제하게 자꾸 표현만 하니까 이거 너무 무절제하다. 감정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피티 아트는 너무 속물적이다. 파바트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특징. 네오지오 작가들, 트루이즘 작가들, 셰리 레빈 등이 포함된다. 우리 셰리 레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 뭔가요? 샘 패러디한 거. 그 다음에 트루이즘 작가들 거 전부 다 봤고요. 자, 네오파바트도 시뮬레이셔니즘 및 차용 이론의 근거에 오브제를 재수용한 점에서 이 경향에 넣을 수도 있으나 1960년대 파바트의 뿌리를 둔점해서 엄밀히 말해 파바트의 계승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 파바트는 구상성인 것이 개념 미술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동그라미 2번. 1970년대 이후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파급시킨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레이셔니즘, 차용 이론 등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내적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보다는 분석적, 냉소적, 회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전반적 특색이다.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방금 지금 여기서 데리다의 해체주의 나왔는데 사실 신표현주의도 원류에서 철학적 근거를 뭐에서 찾았어? 해체주의에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모든 걸 해체해서 감정으로 폭발을 시켰어. 자, 그럼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두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신표현주의에서는 나는 해체했다? 뭘로? 내 감정을 해체할 거야. 어떻게? 구상성으로. 근데 신표현주의에 반대해서 등장한 신개념주의는 나도 해체할 거긴 한데 너네처럼 그렇게 무절제한 감정을 해체하진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차용해서 예전에 있던 걸 알면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걸로 해체할 거야. 패러디로 나아가는 게 바로 얘들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무절제한 감정 표현. 그럼 얘네들은 뭐? 새로운 차용. 이전에 알던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데리다의 구조주의가 나와서 이 두 개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스타디 문제 만들 때 애들이랑 이거 논술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나올 때쯤 됐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다한이가 나왔었어. 나 다한이가 한번 신표현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단단하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데리다의 해체주의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데리다 해체주의가 신개념도 설명이 되고 신표현도 설명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복습하세요.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또 개념주의의 범주에 국한되긴 하였으나 그 표현 방식이 워낙 다양해서 명확한 성격을 규정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신개념주의는요,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체 게바라의 초상 알죠? 사실 체 게바라의 초상은 티셔츠에 더 많아.
근데 이제 체게바라의 그걸 활용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체게바라 얼굴을 표현한 사람도 있고 타카심을 박아서 체게바라를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계속 바뀌는 거야. 기본적으로 체게바라를 알지 못하면 그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지. 이러한 신개념주의는요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품 경력의 대표적인 작가, 아까 제니 홀저 봤으니까 제니 홀저 굳이 설명 안 하고요. 피터 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헨리 도파는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는데 사실 얘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거야. 오히려 신개념주의에서 나올 만한 사람은 제니 홀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 레빈, 제니 홀저, 세리 레빈 이렇게 두 명을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피터 헨리는요 첫 번째 줄 끝에 오리지널이란 개념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보드리아르의 이론을 토대로 1960년대에 미니멀 아트의 리바이벌한 형태를 구사하였다. 그러나 그의 회화는 관념적, 금욕적 추상과는 거리가 멀고 전화, 컴퓨터, TV 등으로 연결되는 현대인들의 고립된 생활성에 대한 간명한 메시지이다. 특히 집의 형태를 상징하는 사각형과 집의 벽면 치장, 도료 및 TV의 선명한 색채를 연상시키는 형광성 잉크를 사용하며 모조품에 의해 지배된 현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래서 피터 작품을 보면요 거의 하드 엣지랑 유사한 형태거든? 근데 하드 엣지가 아니래.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줘놓고 같은 이미지인데 하나는 피터 헨리 거고 하나는 뭐 하드 엣지 페인팅이나 그러면은 각각의 철학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80년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피터 헨리는 옆에도 나와있긴 한데 작품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107페이지에 네오지오를 볼게요. 자, 네오지오 얘도 사실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개념부터 먼저 보면 1980년대 중반 뉴욕의 이스트빌리지를 중심으로 성행한 미술 경향인데 동그라미 밑에 있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유럽에서 신표현주의가 성행하고 있을 때 미국의 뉴욕에서 비영리 화랑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일련의 젊은 작가들의 새 미술 경향이다. 자,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유럽에서 신표현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는 신표현주의랑 같은 맥락, 프랑스 아방가르드랑 같은 맥락이 뭐가 있었지? 배드 페인팅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원리에 반대해가지고 등장한 게 개념주의였어. 그럼 이것들 두 개는 거의 뭐겠어? 주류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럼 비영리 화랑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말은 규모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럼 주류라는 거야, 비주류라는 거야? 비주류겠죠. 근데 80년대 중반에 네오지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요 비주류의 작은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에는 네오지오가 있고요. 유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특히 영국에 대변되는 YBA. 네오지오가 먼저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YBA가 먼저 나왔어. YBA는 80년대 후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네오지오와 YBA가 이제 동시에 시대가 많이 발전되면서 시대적 상황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흐름은 거의 비슷해지는구나. 유럽은 신표현주의에 반발해서 신개념주의가 등장을 했고 비영리 화랑에서 YBA가 나왔다. 졸업작품전으로. 반대로 미국에서는 신표현주의에 대응되는 배드 페인팅이 있었는데 배드 페인팅의 반대로 똑같이 신개념주의가 있었고 비영리 화랑으로 네오지오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오지오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면 네오팝으로 확장이 되는 작가 제프 쿨스. 사실 제프 쿨스는 미국 사람도 아니야. 어디 사람이냐? 이탈리아야. 근데 네오지오의 그룹에 넣어줘요. YB의 대표적인 작가 누군가요? 데미안 허스트로 대표되어야겠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여성 작가 중에서는 자기 침대를 굉장히 트레이시 에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원류를 잡아줘야 돼.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한번 딱 해놓으면 머릿속에 80년대가 확 들어와. 자, 보겠습니다. 신기하학적인 개념주의의 약으로 넓게는 신개념주의에 포함이 된다. 비주류이긴 하지만 신개념주의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유럽에서 신표현주의에 사용하고 있을 때 뉴욕에서 비영리 화랑을 중심으로 등장했다고 얘기했고 영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표현주의에 반대한다. 그럼 찬성은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레이셔니즘. 그래서 피터 헨리 아까 얘기했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시뮬레이셔니즘에 관한 논문을 정말 많이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차용, 반복, 이제 또 시뮬레이셔니즘을 깨는 것. 이가 바로 피터 헨리를 바탕으로 한 네오지오 사람들의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징은 애슐리 비커턴, 제프 쿤스, 피터 헨리, 레이스 바이에만 네 사람을 북한시켜 통용된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사람은 누구? 제프 쿤스와 피터 헨리 두 명밖에 없습니다.
작업 방식은 제각기예요. 얘는 그러면 누보 레알리즘 알죠? 누보 레알리즘도 사실 정의는 하지만 작가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작가들 특징을 따로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모더니즘의 반발로 절충주의 차형, 모방, 목재를 분명한 예술로 승계시킨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들은 회화 그 자체의 문제를 거론하게 거부하면서 오리지널리티를 높이 떠받들던 기존의 모더니즘 작품과의 제동을 걸면서 작가 중심의 예술보다 시스템 중심의 예술을 중요시하였다. 시스템 중심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시스템 중심. 그럼 나중에 제프 쿤스 똑같이 뭐 할까요? 제프 쿤스는 사실 뭘로 되면 되냐? 앤디 워홀과 비슷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얘도 시스템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시켜 나중에. 그 시스템 이거 나오면 아 제프 쿤스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표 작가는 비커턴 쿤스 바이스건대 헨리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일단 제프 쿤스랑 피터 헨리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던 세 명은요 어떤 식이었냐면 첫 번째 조,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조 끝에 현실에 대한 강한 한기력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제작했다. 그리고 그 밑에 흔히 대하는 재료, 기호, 형태 등을 차용했기 때문에 관람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호소력을 지녔다.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제프 쿤스 바로 내려갈게요. 쿤스는 주로 시중의 키치 상품을 복제하여 대중문화와 순수 미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자,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팝아트로 가져오면서 이제 키치를 예술의 하나의 장르로 만들었다라는 게 의의라면 제프 쿤스는 뭐 순수 미술과 키치적인 예술의 경계를 애매하게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게 의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의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유명한 대중가수를 모방한 위스키병을 스테인리스로 모방하는 행위, 상점의 싸구려 인형을 모방해 만든 작품 등 플러스 하나 더 합시다. 루이비통 작품 중에 제프 쿤스 콜라보레이션이 있거든요. 검색해보면 지금 진짜 많이 나오는데 모든 유명한 작가들 루벤스, 다빈치, 그 다음에 프라그나르의 작품을 루이비통 백에다가 실제 적어놓고 글자를 적어요. 그게 다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 루이비통 전시회 하면서 나와 있는데 제프 쿤스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하는 활동가라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로서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과연 네오지어적인 측면이 뭘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제프 쿤스 스타일인가 싶을 정도로 차용과 차용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한 건 없어. 다른 것들을 차용을 했고 그걸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프 쿤스라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뭘 했냐? 그 제프 쿤스가 그 만든 그 약간 토끼 알지? 뾰족한 토끼 있어요. 토끼 인형. 그거를 이제 백에다 여기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루이비통 전시가 8월 말까지인데 공짜야. 서울에서 DDP에서 인터넷에 앨버 들어가서 루이비통 전시회 신청하면 바로 뜨거든요. 서울 갈려리 있으면 미리 신청해서 가세요. 안 그러면 3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신청하면은 그냥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이비통 향수 시향할 수 있어. 좋더라야. 자, 밑에는 피터 헨리는 아까 설명했으니 그냥 더 보시면 되고요. 밑에 팝아트가 아니고 네오팝아트입니다. 네오팝아트. 네오지오의 밑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80년대 이후, 중반 이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일어난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술 경향을 말한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팝아트의 근거에 중산층이나 하층 계급에도 파고들 수 있는 소위 토속적인 저분 미술이 주조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미술과 키치 미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야 되었어요. 그럼 이걸 누구로 할까요? 작가를 보면 모호하게 만들었다. 아까 봤던 누구? 경계를 모호하게 한 사람. 제프 쿤스로 통용될 수 있겠죠. 자, 찬성, 장 보들리아의 시뮬레이셔니즘과 채용 이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이비통 가방에도 지가 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린 걸 다 박아놨다는 거. 또 팝아트에 찬성을 했고요. 뒷장 넘기겠습니다. 특징은요, 되게 예술적 소재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속한 키치 중에 키치를 택해 철저하게 대중문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오팝아트를 향하는 두 가지 시전이 있는데요. 이제 가를 보시면 시대 감각에 편승한 단순한 유행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아이러니에 근거했던 팝아트와 비교해서 나온 편이다. 아이러니스트라는 사람이 있나봐.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러니스트들에게는 네오팝아트의 대중문화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과연 예술적 의지 아래 행해졌는지 그냥 추구만 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맹목적으로 추구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나에서 루시 스미스나 로센블럼 체크. 루시 스미스나 로센블럼은 소금 뒤고 허구만 남아있는 작품들을 쇼핑센터에서 볼 때 생기는 표현이라는 것을 놓칠 수 없으나 화랑에서 본 작품들은 그 호구성을 직시할 수 있다고 평하며 교시적인 측면이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말하는 교시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몇 번 읽고 이해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이해 못할 거야. 교양적으로 화랑으로서 가족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쟤네들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지. 왜? 대중문화들은 그냥 막 들어오니까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 근데 화랑에서 봐야 되는 이러한 키친 예술들은 과연 이게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과연 저게 좋은 건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시적인 역할, 교육적인 역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네오파바트 작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교육적 측면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 말이에요. 자, 대표 작가가 제프 콘스 얘기했고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도판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볼게요. 자, 제프 콘스는요, 키치적 이미지를 차용해 나무, 유리, 스테인리스 등을 이용하여 예술로 재현하였는데 이런 모티브를 크기와 제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조각을 만든다. 비닐 거울, 스테인리스 등 반짝거리는 재료를 통해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를 즉각 반영하였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메이드 인 헤븐 제프 콘스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작품이요, 지금 전시하고 있거든요. 제프 콘스 지금 그 한국에서 작품 전시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이게 포스터인데 조각을 만들었어. 그리고 앞에 있는 저 금발 여성은요, 포르노스타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전 와이프죠. 이름이 치치올라. 맞아, 치치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자분은 국회의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이걸 실제 조각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상품화 시켰고, 자기 작품도 상품화 시켰고, 위에는 제프 콘스 하트 모양도 뭐 풍선 모양의 강아지, 풍선 모양의 고양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소비 사회를 환상적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세계 백화점 보미관 명동에 가면 이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송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과 버블, 제프 콘스 도자기 이거 1988년에 만든 거, 이것도 한국에 있는 콜렉터가 수집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위에는 피터 헬레 작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 엣지 캔버스, 하드 엣지 페인팅이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피터 헬레 작품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누구 건지 바로.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108페이지로 가면요, 쿨아트 비영리 화랑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쿨아트랑 비영리 화랑은 제가 현대미술사에서 찾아보시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밑에 있는 차영은 꼭 찾으세요. 차영은 꼭 찾으셔가지고 차영 안에 있는 별표까지 다 찾아. 현대미술용어 사전에서 차영 찾으면 차영 안에 별표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다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 문화로도 연결될 수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망의 현대미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수. 여기서 끝내고 좀 쉬다가 15분 8시 정각부터 문제 채점, 문제 이거 들어갈게요. 오늘 9시 끝날 거니까. 자, 녹화 종료합시다.